부동산 시장 불황 속에서도 수익형 부동산 상품인 오피스텔에 대한 관심은 여전한데요. 이 시청자 여러분은 오피스텔이 언제부터 등장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늘 부동산 뉴스 따라잡기 두 번째 이슈에서는 최근에 관심이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의 어제와 오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 예전에는 좀 사무실 용도로 많이 썼는데 요즘엔 주거용으로도 더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바뀌었죠, 뭐 오피스텔이 정확하게 어떤 건지 또 언제부터 생겼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뭐 다 아시겠지만 오피스텔은 오피스하고 호스텔, 그러니까 호텔도 되고 호스텔도 되죠. 호스텔은 거주한다는 뜻이고 호텔은 이제 거주하는 것 중에 이제 고급 숙박시설을 말하는데 그 두 개를 이제 합성한 것이죠. 사실은 건축법상 용어에는 예전에 없었습니다. 없던 것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그 국민들이 샤프하지 않습니까? 이걸 합성해서 이쁘게 만들어냈죠. 그 만들어낸 처음 시기가 언제냐면 1984년입니다. 그때 그 주거용 공간이 부족한 시절이죠. 막 신도시도 얘기 나오고 막 주택가격이 좀 오를 때인데 이때 이제 좀 머리를 써가지고 분양하시는 이제 개발업자분들이 좀 머리를 상당히 잘 쓴 거죠. 오피스인데 호스텔의 개념을 넣어가지고 이제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980년대 그 귀빈동인가 마포구의 귀빈동인가 거기서 좀 고려 아카데미테라고 완투가 분양을 했습니다. 근데 성공을 했습니다. 막 2, 3일 만에 다 분양이 됐죠. 일단 이름이 생소하고 새 거고 느낌이 벌써 좋지 않습니까? 오피스는 그냥 사무하고 일만 하는 공간 같은데 오피스텔 하니까 좀 고급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히트를 쳤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잠시 히트를 쳤고 이제 유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1990 이것이 나오다 보니까 법에는 없는 것을 살짝 만들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그 법이 뒤를 따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1988년도에, 84년도에 분양을 했는데 88년도에 오피스텔에 대해서 규정을 합니다. 정부에서는. 건축법상의 이제 업무시설 이유로 업무를 주로 하는 시설에 일부의 숙식을 할 수 있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발전해서 93년도에 되면은 할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건축물의 규정에 넣고 95년도가 되면 업무와 주거를 함께 할 수 있는 건축물, 이게 좀 점점 진화가 됐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업무 시설이지만 숙박을 같이 할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고 이 차이점은 그거죠. 숙박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발코니하고 이제 그 욕조를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일반 아파트 주거시설과는 다르다,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오피스텔의 개념이고 이렇게 차이점이 확실히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오피스텔이 등장하고 나서 네. 소비자들한테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때 이제 그 시절에 저도 이제 좀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할 때. 교수라든지 뭐 연구하시는 분들, 뭐 예술인들, 이런 분들이 자기만의 독특한 공간이 필요한데 오피스는 좀 개방되고 다른 직업군들이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광고를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이 당시가 이제 우리나라가 막 발전할 때다 보니까 뭐 이런 얘기가 방송에 적절한지 모르지만 그 업소 여성들이 주거할 공간이 특별히 없었습니다. 주로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광고는 유학생들, 뭐 예술인들, 교수님들이 쓰면 좋습니다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 분양의 뭐 50에서 70% 이상을 그 업소 직업 여성들이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뭐 골드미시도 있고 이런 분들이 이제 분양을 다 받아가지고 히트를 쳤죠. 그래서 틈새 시장이 이제 히트를 쳤지만 이제 이것이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까 정부에서 89년도에 바로 또 제재를 들어옵니다. 뭐 함부로 짓지 마라. 그리고 불법적으로 이제 막 팔면서 막 욕조시설을 막 몰래 만들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걸 이제 규제를 들어갑니다. 규제를 들어가니까 이제 89년도에 규제 폭탄을 맞으니까 잠시 또 이제 건설업체들이 좀 주춤하죠. 그래서 잠시 빚을 받다가 잠시 이제 사그러져-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공급이 이제 많이 됐습니다. 많이 돼가지고 88, 9년도까지 잘 되다가 89년도 되면서 좀 과잉 공급이 좀 일어났죠. 이때도. 그래서 이때는 그러니까 한 번 히트하고 반짝했다가 잠시 수면 아래로 좀 가라앉았습니다. 정부의 규제와 이제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요. 네. 뭐 오피스텔에 대한 말씀하셨듯이 규제에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많이 뭐 있었죠. 규제도 있었다가 없어지고요. 네. 또 건축법도 바뀌었는데 어떤 네. 변천을 거쳤는지 설명해 주시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994년 5년대 그 대치동에 미시 860이라는 그 오피스텔을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견통들어 보면 이제 난방시설 뭐 조금 얘기했지만 뭐 주거라는 개념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숙박을 할 수 있는 것, 여기까지 주거용이라는 개념은 없었죠. 네. 근데 이맘때 들어와서 이제 정부도 조금 합세를 하고
그 미시 860이라는 것이 이제 호텔처럼 아주 고급스럽게 커뮤니티도 들어갑니다. 3일 만에 이제 대치동에서 분양을 했는데요. 그 유명한 옛날 나산 실업이라고 있었죠. 청구건설하고 그쪽 사람들 그 뭐 문현주라는 그 문지연인가 그 MDM 사장이 시작을 했는데 히트를 쳤습니다. 히트를 치고 그쪽에다 과감하게 주거의 개념을 들어보니까 정부가 아까 말씀드린 또 뒤늦게 95년도에 주거에 대한 개념을 넣습니다. 난방. 잘려면 바닥 난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바닥 난방을 이제부터 30% 허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피스텔이 이제 곽강을 받기 시작하죠. 95년도에. 그다음에 이제 98년도에 다시 이제 곽강을 받으니까 너무 곽강을 받으니까 붐이 일어나가지고 또 광풍이 불었습니다. 오피스텔. 네. 97년도 10월에 30% 이상을 지으라 그랬지만 아까처럼 욕실이 안 되지만 욕실을 몰래 짓는 것처럼 30%를 또 50%, 70%를 막 난방 깔 수 있지 않습니까? 공사하다가. 그럼 뭐 지자체에서 일일이 검사를 못 하니까 그게 또 히트를 쳤습니다. 아파트가 막 비싼데 1, 2인 가구가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곳인데 난방이 되지 않습니까? 오피스텔도 되고 업무도 보고 뭐 이때 재택근무 개념이 들어오면서 이게 겹친 거죠. 막 또 히트를 쳤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게 주택이 아닌데 자꾸 주택으로 하니까 또 이제 제재를 하죠. 네. 난방시설 조사를 들어갑니다. 조사를 들어가지고 잘못된 데들은 다 뜯어 고쳐라. 난리가 납니다. 아예 바닥 난방을 다 깔았는데 임차인을 뒀는데 갑자기 나가라로 그걸 바닥을 뜯어내니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래서 이때 히트를 치면서 나산실업하고 청구건설 이런 데들이 오피스텔을 많이 분양했습니다. 강남 쪽에. 근데 이게 이제 시정 명령이 턱 내려오니까 뭐 숨이 탁 막히는 거죠. 원래 다 지어진 건 뜯어야 되고 막 짓고 있는 거는 다시 설계 변경해서 다시 해야 되고 원위치 시켜야 되고 벌금 받고 이러면서 이제 무더기 해약스타가 나가지고 그 청구건설하고 나산건설이 이때 부도가 납니다. 뭐 아시겠지만 건설회사는 10개 현장이 잘 돼도 11개째가 잘 안 되면 부도가 나게 돼 있거든요. 자금 유동성 문제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게 2005년, 6년 되면서 이제 바닥 난방에 대해서 정부가 다시 또 뭐 50%로 또 확대하고 이렇게 뭐 아주 변준사를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50%까지 확대돼 가지고 2005, 6년도에 이렇게 싹 뜨는 것 같은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죠. 잠시 수면으로 다시 가라앉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을 거쳤지만 핵심은 이제 점점 주거용으로 전환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업무 시설에서 시작을 해서 점점 주거 시설로 예, 변화가 되고 있는데 요즘의 시장 동향은 좀 어떤 편입니까? 그렇죠. 이렇게 흘러와서 뭐 시청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올해죠. 올해 4월 27일 날 그 매입용 임대주택 사업에 이제 오피스텔을 집어넣게 됐죠. 준주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시점에 뭐 과거는 과거고 현재 시점에 이제 오피스텔을 정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념은 다 아실 거고요. 현재는 이제 욕조도 넣어도 되고 다만 이제 85제곱미터 이하만 해당됩니다. 욕조도 마음대로 넣어도 되고 면적도 구분 없습니다. 난방도 풀어줬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거용하고 똑같죠. 그래서 1, 2인 가구 증가에 맞춰가지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지원하면서 준주택이라는 개념은 사실 건축법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왜 넣냐면 이 건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는 것인데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피스텔은 주택은 아니고 업무시설인데 숙박을 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것에 명분을 주기 위해서 준주택 하면서 고시원과 실버를 같이 넣었죠. 그러면서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합니다. 이러면서 취득세 감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 뭐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배제 네. 이런 부분들의 세제 혜택까지 들어가고 또 양도소득세도 중과 배제 이렇게 다양하게 해줬죠. 그래서 요즘 또 테라테라고 있습니다. 테라스를 넣을 수 있게끔 또 완화해 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은 이제 아파트보다도 더 용도가 다양한 주거용으로 써도 되고 오피스로 써도 되고 그래서 부가가치는 분명히 있는 상품인데 비싸면 문제가 있겠죠. 뭐 하여간 현재는 이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최근 들어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오피스텔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과잉 공급 논란도 있거든요. 이 현상은 우리 정부나 통계기관에서 좀 한 발 늦은 면은 있지만은 그 1, 2인 가구 급증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강력 지원을 해가지고 하는데 이제 오피스텔도 준주택화 되면서 임대주택 사업을 하면 세제 혜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대 수익도 발생할 테고 또 이제 과잉 공급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 일반 주택 시장이 좀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투자자들이나 건설업자 입장에서 일반 아파트를 분양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틈새 시장으로 이제
뭐 각광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다만 이제 주택 가격이 아니 이제 오피스텔의 가격이 조금 비싼 면은 있지만 그래도 현재 금리가 자꾸 3%대로 가는데 오피스텔 수익률이 낮다 그래도 4.5% 5%를 유지하거든요. 당연히 투자자 입장이나 자본을 가진 입장에서는 오피스텔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당분간은 그 심리적으로나 어떤 주택 여건상으로는 부동산 시장 여건상으로 주택 시장이 밀리다 보니까 오피스텔 시장은 당분간 각광을 계속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피스텔에 대한 수익률에 예. 대한 부분도 많은 지적이 일고 있는데 예전만큼 안 나온다면서요. 많이 안 나오죠. 실제로 뭐 이렇게 사실 오피스텔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이제 시청자분들이 모르실 텐데요. 제가 뭐 실제 사례로 그냥 뭐 확실한 키워드를 드리겠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은 분양 가격과 현재 주위의 그 부동산 뭐 중개업자분들한테 좀 야단을 말지 모르지만 그 현장의 주위의 부동산들은 좋게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 개발업자 입장에서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분양을 촉진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한 템포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 동일수급권이라고 하죠. 여기가 만약에 역삼역이면은 선릉역도 있지 않습니까? 네. 선릉역의 임대시세를 가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셔서 그러면 신축이라는 장점의 가중가치를 이렇게 넣어서 계산하시되 근데도 만약에 여긴 100만 원인데 저쪽이 70이면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뭐 청약률이 뭐 40% 50% 그건 뭐 절대 믿지 마십시오. 청약률은 뭐 심한 얘기지만 주민등록금 깔아두면 청약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믿지 마시고 그 제지하는 법조항도 없습니다. 그냥 그 건축업자에서 개발업자들이 스스로 발표할 뿐이지 그 부분을 믿는 것보다는 발품을 파셔가지고 수익률 확인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올해 작년 연말에 분양됐던 뭐 삼성, 쉐르빌 뭐 이렇게 몇몇 업체들은 수익률이 실제 계산해 보면 분양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분양가가 좀 낮다라면 당연히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투자 자본이 작으니까 지금 한 2% 3%밖에 수준이 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건 좀 퀘스천을 찍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꼭 발품을 파신 다음에 확인 후에 수익률을 확인 후에 이제 접근하시는 것을 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피스텔을 투자할 경우에 네. 그럼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수익률 말고 그 예. 외적인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익률이 제일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데 그 외적인 부분을 먼저 네. 말씀드리면 일단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좀 말씀드린 대로 주위 부동산뿐이 아니라 한 템포 떨어진 유사 지역이라든지 동일수급권에 가서 꼭 물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규 오피스텔과 그 신축 오피스텔의 가중치를 계산하는 거를 조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 네. 중도금 무이자 대출이라는 그 사탕에는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2년 뒤에 어떤 임대 상황을 확인하시고 하셔야죠. 주변에 기업들이 뭐 빠져나간다 이러면 좀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이걸 꼭 확인하시고 그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면은 뭐 부가세 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받을 수 있는데 네. 잘못하면 타임으로 치면 그게 안 됩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해드리면 아까 수익률을 이제 네.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익률을 임대 수익을 자본금에 맞춰서 계산하지 않습니까? 그럼 임대료만 계산하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임대 소득을 받으면 주택 임대 사업을 등록을 하면 세원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임대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회사에서 광고하는 임대료 수입의 수익률은 임대소득세를 넣지 않았거든요. 그걸 빼야죠. 그걸 빼고 그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셔야죠. 한 40년 지나면 오피스텔 새로 이렇게 고쳐야 되거든요. 감가상각비를 40년으로 나누면 1억에 받았으면 40년 나누면 한 1년에 뭐 250 뭐 네. 이렇게 계산 나눠야 되죠. 이렇게 네. 이 수익률에 대해서 또 의료보험비도 약간 올라가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보시고서 투자를 결정하셔야지 그냥 광고라든지 이런 것만 보시고 하시면 문제가 있으니까 꼭 한번 발품도 파시고 수익률 확인하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한문도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